저기요! 그 기둥의 철근 배근이 잘못됐어요! 새벽 5시 아파트 건설 현장 앞.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가 안전 감시단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안 고치면 3개월 후에 무너져요! 사람 죽어요! 감시단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취객이 지금 뭐라는 거야? 경비 아저씨, 좀 치워주세요. 제발요! 17층 2동 3번 기둥만이라도 확인해보세요! 설계 하중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됐어. 됐어. 우리가 전문가야. 전문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건축 교육 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노숙자의 눈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노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84평형 기준 분양가 50억, 총 30층, 5개 동, 600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였죠. 공사 현장 구석, 자재 창고 뒤편, 낡은 청색 천막이 떨쳐져 있었고 그 아래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우진, 55세 노숙자, 헝클어진 긴 머리, 더러운 작업복, 해진 운동화. 어디서 봐도 그냥 길거리에서 떠도는 사람이었죠. 우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사 현장의 윤곽이 보였어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골조가 절반쯤 올라간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또 여기서 잤네. 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3개월째였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와 자재 창고 뒤에서 잠을 자는 게 말이에요. 낮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밤 10시쯤 경비가 순찰을 끝내면 몰래 들어왔죠. 새벽 5시 전에는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출근하기 전에요. 우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할 리 없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요. 나가야지. 우진이 천막을 정리하려는데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젯밤에는 없던 게 보였어요. 2동 17층, 새로 올라간 기둥이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둥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차이였죠. 하지만 우진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설마. 우진은 천막을 벗어던지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기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철근 배근이 보였죠. 그리고 우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이렇게 시공하면. 철근 간격이 설계도와 달랐어요. 20cm 간격이어야 할 철근이 25cm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겨우 5cm 차이. 하지만 그 5cm가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죠. 우진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층부터 17층까지 올라간 기둥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전부 다 틀렸어. 이동의 주요 기둥 8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잘못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30년간 건축 구조 안전을 연구한 사람의 계산이었죠. 설계 하중, 철근 강도, 콘크리트 압축 강도, 지진 하중, 풍하중, 모든 변수를 대입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3개월, 아니 빠르면 2개월 후, 입주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구를 들이고 생활하중이 실리면 2동 17층 이상이 무너질 거였습니다. 600세대가 사는 아파트, 그중 한 개 동이 무너지면
최소 수십 명이 죽을 거였어요. 우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알려야 해. 누구한테든.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현장 점검을 나온 차량이었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자재 더미 뒤로 몸을 낮췄죠. 검은색 승합차 2대가 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형광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안전감시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우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말하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자신은 지금 노숙자였습니다. 더러운 작업복에 헝클어진 머리. 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감시단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중년의 남자가 앞장서고 있었죠. 안전감시단장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동 중점적으로 보자고. 진도가 빠른 편이니까. 네, 단장님. 그들이 이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감시단장이 기둥을 두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확인할 뿐이었죠. 철근 간격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양호하네. 시공 상태 좋아. 역시 대형 건설사는 다르네요. 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안 돼. 그렇게 대충 보면 안 돼. 속을 확인해야 해. 철근 배근을 확인해야 한다고.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새벽 5시. 감시단이 현장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우진이 자재 더미 뒤에서 뛰쳐나왔어요. 감시단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우진의 모습을 본 감시단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남루한 옷차림, 더러운 얼굴, 명백한 노숙자였죠. 저기요. 그 기둥 철근 배근이 잘못됐어요. 우진이 이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감시단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뭐라는 거야, 이 사람? 취한 거 아냐? 우진은 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고치면 3개월 후 무너져요. 사람 죽어요. 감시단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취객이 지금 뭐라는 거야? 경비 아저씨. 멀리서 경비가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좀 치워주세요. 우리 바쁘다고요. 우진이 감시단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요. 17층 이동 3번 기둥만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설계 하중 계산이. 됐어. 감시단장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가 전문가야, 전문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건축 교육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경비님, 빨리 좀. 경비 2명이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나가셔야죠. 우진은 발버둥쳤어요. 철근 간격이 25cm예요. 20cm여야 하는데. 이러면 수직 하중을 못 버텨요. 감시단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봐. 전문 용어는 어디서 주워들었네. 요즘 노숙자들도 수준이 높아졌나 봐. 킥킥대는 웃음소리. 우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감시단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경비들이 우진을 현장 밖으로 끌어냈어요.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아저씨. 다음엔 신고할 겁니다. 철컹. 현장 정문이 닫혔습니다. 우진은 철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철문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됐구나.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울 강남구 강우진 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유리로 된 깨끗한 사무실,
최신 CAD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 15명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죠. 벽에는 상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안전대상 수상, 국토부 장관 표창, 우수구조설계사무소, 강우진 50세.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안전 전문가였습니다. 30년간 수백 개의 건물 안전성을 검토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업계에서는 안전의 신이라고 불렸죠. 소장님, 강동구 프로젝트 검토 끝났습니다. 젊은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우진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 전단 보강 철근 추가해. 네, 설계상으로는 충분한데요? 충분한 게 아니야. 안전해야지. 우진의 철학이었습니다. 설계상 충분한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은 달랐어요. 그는 항상 여유를 두었습니다. 설계 기준보다 20% 더 안전하게. 그래서 비용이 더 들었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돈 문제가 아니라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윤이었어요. 여보, 지우 생일 파티 준비 다 됐어. 빨리 와. 응, 지금 가고 있어. 딸 지우의 1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우진은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내 윤희가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죠. 오늘은 일찍 왔네? 딸 생일인데 당연하지.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진에게는 전부였어요. 아빠, 이거 봐.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지우가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 경시대회 1등.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아빠처럼 건축가가 될 거야. 우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아빠보다 더 훌륭한 건축가 되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우진의 사무실로 한 건설사 이사가 찾아왔어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설 5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총 사업비 5천억 원 규모였죠. 강 소장님, 이번 프로젝트 구조안전 검토 맡아주십시오. 건설사 이사가 설계도를 펼쳤어요. 우진이 도면을 살펴봤습니다.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어요. 이건 안 됩니다. 네, 기초 파일이 부족해요. 최소 200개는 더 박아야 합니다.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장님, 그럼 공사비가 50억은 더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금 설계로도 법적 기준은 충족합니다. 법적 기준이랑 실제 안전은 다릅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50층 건물인데 기초가 약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이번 건 좀 융통성 있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융통성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사람 목숨보다 큰 돈은 없습니다.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사가 나간 후 직원들이 불안해했어요. 소장님, 저 프로젝트 놓치면 우리 사무실 올해 매출이 괜찮아. 다른 일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건설업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강우진 소장, 너무 깐깐해. 비용만 올라가. 융통성이 없어. 같이 일하기 힘들어. 한 달, 두 달, 세 달. 새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가 빠듯해졌어요. 우진은 사무실 운영비를 자신의 돈으로 메웠습니다. 예금을 깼어요. 적금을 해지했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6개월째 우진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다들. 제가 무능해서. 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소장님은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났어요. 15명이던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우진 혼자만 남았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한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 소장님, 프로젝트 하나 맡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부산 해운대에 들어설 아파트입니다. 40층, 10개동 규모예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진은 희망을 느꼈어요. 이 일만 잘하면 사무실을 다시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설계도를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핵심 구조에 문제가 있었어요. 외벽 하중을 견디는 전단벽이 턱없이 부족했죠. 전단벽을 최소 30% 더 보강해야 합니다. 건설사 상무가 난색을 표했어요. 그럼 공사비가 200억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전이. 소장님, 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이미 설계 승인 다 났고 분양도 끝났어요. 지금 와서 설계 변경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됩니다. 그래도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소장님도 어려우시잖아요. 우진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생활비도 필요했죠. 이 일을 거절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우진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한 번만 눈 감으면. 하지만 매번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3일 후 우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 못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양심상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상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소장님. 그리고 정말로 후회할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대출금 연체되셨습니다. 빨리 갚지 않으시면 담보 처분 절차 들어갑니다. 우진은 돈을 구하려 뛰어다녔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강우진? 일 없어서 망한다던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다 찍혔대.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쪽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작은 원룸. 부엌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죠. 여보, 미안해. 우진이 아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울고 있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내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딸 지우는 달랐어요. 아빠,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지우의 눈에 원망이 서려 있었죠. 친구들이 다 물어봐. 왜 갑자기 이사 갔냐고. 아빠 회사 망했냐고. 지우야, 부끄러워. 학교 가기 싫어. 지우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윤희와 지우가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빙판길, 미끄러운 도로. 갑자기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지우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자신은 피하지 못했죠. 쾅!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우진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가족분이십니까? 제 아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우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우가 통곡했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윤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어요. 병원비, 장례비. 우진은 마지막 남은 사무실마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외가댁에 맡겼어요. 지우야, 아빠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아빠, 나 버리는 거야? 지우의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가 곧 데리러 올게. 하지만 우진은 데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구조안전기술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죠.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진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노숙자가 되었어요. 지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지우 이제 우리가 키울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지우만이라도. 제발.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요. 지우까지 망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직업도, 자존심도.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보는 눈, 구조의 결함을 알아보는 능력. 그게 남아 있었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은 아직도 공사 현장 철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전감시단도, 경비도. 노숙자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우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어.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아파트에 지우 같은 아이들이 살 텐데.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현장 사무실로 가면? 아니, 경비한테 쫓겨날 거야. 건설사 본사에 전화하면? 노숙자라는 걸 알면 바로 끊을 거야. 언론에 제보하면? 증거가 없잖아. 우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설계도. 설계도만 있으면. 현장 사무실에 설계도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정확히 분석한 다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하면.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지? 우진은 오전 내내 현장 주변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현장이 잠시 한산해졌죠. 지금이다. 우진은 철조망 구석, 파손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3개월간 드나들며 알아낸 비밀 통로였어요. 몸을 구겨넣고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장 사무실로 다가갔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설계도가 있었어요. 우진이 재빨리 펼쳐봤습니다. 여기, 이동 구조도. 눈이 도면을 빠르게 훑어갔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어요. 설계도는 멀쩡해. 설계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철근 간격도 20cm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시공이었죠. 현장에서 누군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잘못 시공한 거였습니다. 이래서는 증거가.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거기 누구야?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우진은 설계도를 집어들고 창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도둑이야. 잡아. 인부들이 우진을 쫓아왔습니다. 우진은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설계도를 품에 안고 철조망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팔이 긁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도로로 나와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우진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
설계도는 멀쩡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우진은 좌절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한강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설계도를 펼쳐놓고 또다시 살펴봤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낡고 오래된 폴더폰. 충전도 겨우 하며 쓰는 거였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빠? 우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야, 어떻게 해? 외할머니가 몰래 전화했어. 할머니 모르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지우야. 아빠 어디 있어? 할머니가 아빠 길거리에서 산다고.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엄마 죽게 만들었다고. 근데 나는 알아. 아빠는 옳은 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지우야, 아빠 힘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사람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우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그리고 딸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아빠, 나 이제 끊어야 해. 할머니 오신다. 지우야, 잠깐만. 아빠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한참 동안 폴더폰을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화면을 적셨습니다. 지우야.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강 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사람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우진은 다시 설계도를 펼쳤어요. 새벽까지 도면을 분석했습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했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감리단에 가야 해. 건설 현장에는 감리단이 있었습니다.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들이죠. 그들한테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감리단도 자신을 노숙자로만 볼 거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우진은 감리단 사무실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서류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남자가 우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저 감리단에서 일해요.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리단? 네. 신입이긴 하지만요. 무슨 일이세요? 우진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대치동 현장 이동에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구조적 결함이요? 우진이 사진과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사진,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철근 간격이 25cm입니다. 설계는 20cm인데 민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믿어주시는 건가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구조 계산서를 더 꼼꼼히 봤습니다. 이 계산 정확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못 써요. 저는 구조안전기술사였습니다. 였다고요? 우진이 자신의 사연을 간략히 말했어요. 5년 전의 일, 가족을 잃은 것, 노숙자가 된 과정. 민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저씨, 힘드셨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은 정말 위험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저도 건축공학 전공했어요. 이 계산서 보면 아저씨 말이 맞아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민주는 우진을 데리고 감리단장실로 갔습니다. 단장님, 잠깐 보실 게 있습니다. 민준 씨, 아까 그 사람 또 데려왔어요? 단장님, 이거 보세요. 심각합니다. 민준이 사진과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감리단장은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감리단 전체가 대치동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우진도 함께 갔어요. 2동 17층 감리단원들이 철근 간격을 실측했습니다. 줄자를 대고 사진을 찍고 기록했어요. 감리단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25.3cm, 25.1cm, 전부 설계와 달라. 이 기둥들 전부 재시공해야 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감리단장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리단장이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무시해서.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빨리 조치를. 당연하죠. 즉시 시공 중지 명령 내리겠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현장은 즉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뉴스가 나갔어요. 50억짜리 아파트 부실 시공 적발. 노숙자 신고로 밝혀져. 구조안전 전문가 출신 노숙자, 대형 참사 마가. 우진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우진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대신 한 사람에게만 연락했어요. 지우였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아빠. 뉴스 봤어. 아빠 영웅이야. 지우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영웅은 무슨. 아빠는 그냥. 할머니도 봤어. 할머니가 울었어. 미안하다고. 며칠 후 우진은 지우를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버스 터미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우진이 딸을 꽉 안았어요. 얼마나 컸는지. 이제 17살. 지우야. 미안해. 아빠, 이제 됐어. 아빠는 잘못 없어. 지우가 우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거꾸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 안전하게 사는 거 지키고 싶어. 그거면 됐지. 아빠답잖아. 한 달 후 우진에게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강우진 씨 부실 건축물 감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현장 경험이 풍부하시고 무엇보다 양심을 지키신 분이잖아요. 우진은 망설였어요. 저는 노숙자였는데. 였다가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죠. 어떠세요? 우진은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무실을 다시 얻었어요. 이번에는 안전감시 사무소였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부실 건축물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죠. 민준이 함께 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월급은 많이 못 줘. 괜찮아요. 배울 게 많으니까. 지우도 자주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아빠, 나도 나중에 건축학과 갈래. 정말? 응. 아빠처럼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 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5년 전 자신이 거절했던 부산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부분 붕괴.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우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그때 경고했던 전담벽. 결국 문제가 터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입주 전이라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건물 일부가 무너졌어요. 우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도장을 찍었다면. 아찔했어요. 지우가 아빠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옳았던 거야. 아빠가 도장 안 찍어서 나중에라도 발견된 거잖아. 하지만 진작 막을 수도. 아빠 혼자 막을 순 없어. 아빠는 아빠 할 일 한 거야. 우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아빠 편이 되어줘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우진은 이제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사무실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여러 건설 현장의 안전 감시를 맡았죠. 돈은 많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진은 대치동 아파트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동은 17층까지 전부 철거되고 다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철근 간격으로. 현장 소장이 우진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강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덕분에 큰 사고 막았어요. 만약 입주 후에 무너졌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진은 새로 올라가는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튼튼했어요. 제대로 시공되고 있었죠. 이제 안전하네요. 네. 앞으로도 자주 확인해 주세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니 지우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프지? 김치찌개 끓였어. 우리 딸이 요리까지 하네. 엄마가 가르쳐 줬던 거 기억나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작은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 우진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걸 지켰습니다. 양심. 그리고 그 양심이 결국 딸을 다시 데려왔고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아빠도 행복하면 됐어.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작은 식탁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생각했어요. 윤희야, 우리 잘 살고 있어. 지우도 잘 크고 있고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걷겠다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돈은 적게 벌어도 명예는 없어도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게 강우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